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주택 관련 세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무주택이냐 혹은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등 다양한 세금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집이 한 채 더 늘어날 때 세금 부담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그 집이 아무리 저렴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많이 흔들립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서민들까지 요즘엔 상속세 공부를 슬슬 또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요.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 세무 전문가 한 분 모셔서 다양한 사례와 또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호주로 한 번 더 날아가 보죠. 3월 28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호주로 한 번 더 날아가 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종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호주 참 부러운 나라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없는 것만 있어. 우리나라에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참 저도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게 참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많기는 많은데 하나같이 돈이 안 된다 하더군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가 그 자원들을 그렇게 부르죠. 흙. 풍부한 고령토. 예. 에휴, 예, 부러운 나라 호주. 맞습니다. 부러운 나라 호주도 고민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호주에 관광을 갔었을 때 가장 크게 보고 싶은 건 천혜 자원, 깨끗한 청정 이런 거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 자원 환경이 급속도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데요? 일단 그 기후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일어나는 첫 번째 자연재해가 대규모 산불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한 10배 정도에 되는 산림 자원이 다 타버린다든가 예. 그것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앞에 그 매연과 그 아주 그냥 대기가 다 벌게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호주고요. 그러면 이게 산불 나는 게 자연재해랑 무슨 상관이냐. 그 특정 기후대에서 너무 건조함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게 자연적으로 화재가 나는 거 있죠.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쳐서 바로 그런 것들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인재가 아니라 진짜 자연재해인 거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호주도 이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하냐면 이따가 농업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호주는 주별로 자율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강한데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요. 한 동네에서만 자라는 생물이 이쪽 동네로 넘어와서 이쪽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주에서 주로 넘어갈 때 과일이나 씨앗을 가져가는 것도 안 돼요. 보통 국경 넘을 때나 그런 검사하고 그렇죠. 신경 쓰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도 토속 무슨 종자를 경상도로 가져간다 그러면 벌금 오는 거죠. 너 때문에 경상도 생태계가 복잡해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에서 주로 넘어갈 때 과일 저기서 사간 거라고 와우. 가져가면 잘못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왜요? 자연 환경이 독특한 걸 지키려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 못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외부로부터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외래종이 막 들어와서 막 들판에서 자란다든가 식물이. 막 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들 어때요? 글쎄 그걸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외래잖아요. 그런데 아마 호주는 그러면 생태계가 교란된다라는 어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가진 게 자연 환경이 제일 중요한 자원인데. 네. 이게 흔들리면 불안하다. 네. 자, 그래서 주에서 주로 넘어가는 것도 막으려고 했던 노력을 해왔던 곳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무슨 곤충, 생물 뭐 이런 것들까지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생태계 교란이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해수면 온도가 더욱더 중요한데요. 해수면 온도가 1도 오르는 것은 우리
우리 일단 육상에서는 이게 마치 10도 기온이 올라간 거랑 똑같은 효과랍니다. 바다 생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1도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10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해수면 온도가 호주 인근의 해역도 뭐 1도 가까이 상승한 곳들이 너무 많아서 그 호주 하면 그 산호초, 산호섬 이런 게 아주 또 천혜 관광 상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사막화된다든지 이런 또 우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것도 좀 엄살이네요. 우리는 사시사철이 있으니까 네. 영하 30도이기도 하다가 영상 30도이기도 하다가 우리는 한 60도 그냥 1년에 가볍게 견뎌내잖아요. 예. 뭐 10도 정도야 뭐. 근데 호주는 하루에 그 60도 차이가 나는데도 많아요. 어? 사막 같은 경우는 그 한낮에는 정말 뭐 한 40도 이상은 그냥 올라가는데 네. 밤에는 또 영하 이하로 떨어지죠. 하루에. 그러니까 이 호주도 무슨 소리야? 니네는 그래도 사시사철이지만 우리는 하루에 40도, 50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나오는 동네가 있죠. 그렇기도 하군요. 네. 그래서 호주의 고민은 생태계나 자연 환경이 좀 불안불안한 거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부럽네요. 왜요? 기껏 고민이 그거야? 맞습니다. 야, 마치 너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뭐니? 그러니까 어제 화초가 안 자라서. 뭐 그런 거 양말 빨다가 살짝 탈색이 됐는데 큰 걱정이야. 뭐 이런 얘기 듣는 것 같은데요. 또 갑자기 호주가 부럽네요. 자,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주인들의 그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호주를 제일 먼저 갔던 외국 중에 하나라고 말씀 한번 지난번에 드렸는데 교환 학생이라는 예. 걸로. 근데 그때 제가 뭐 학점 걱정, 뭐 수업이 처음에 영어 잘 안 들려서 걱정,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다른 호주 원주민 그 친구들은 돈 월이라고 안 하고 노 월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 월이. 너 왜 걱정하냐? 야, 그렇다고 뭐 문제 생겨? 이런 인식이 많아요. 정말 여유로워요. 네. 그냥 걱정을 잘 안 해요. 이상한 식물 자라는 건 괜히 걱정하고 정작 걱정해야 될 학점은 걱정 없고. 그래서 좀 그렇네요. 그거 듣고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여유롭고 그 다음에 기껏 그럼 이제 여유롭다 보니까 노는 것도 굉장히 날 잡아서 아주 각 잡고 놉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잠시 오후에 우리 놀러 가자 해서 뭐 한 3시간 노는 게 아니라 놀러 가자 해서 2박 3일, 3박 4일 이게 기본이고 근데 놀러 가서 하는 것도 거기는 우리처럼 이제 최첨단 기기가 많이 당연히 없겠죠. 네. 아웃도어 놀이의 천국입니다. 카약을 탄다든지 등반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캠핑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호주만한 나라가 없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런 기질들이 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하고 이 호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는 건 호주에 많고 네. 호주에 없는 건 우리나라에 많아서 예. 참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멀기는 좀 멀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물류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인식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호주가 우리로 비행기로 타면 10시간 가야 되거든요. 시차는 한 2시간 차이 나고요. 그런데 이 호주에 있는 물건을 실어 나르기가 다른 나라보다 가장 쾌적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 오는 게. 예,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요? 왜? 그게 아마 항로가 그게 제일 쾌적한 항로인가 봐요. 뭐 해류 때문인지 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분야 아닌데. 그래서 10시간이나 떨어졌는데요. 아닙니다. 물류 비용은 의외로 싼 곳이 호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 10대 교역국 중에 호주가 들어갑니다. 호주에 있는 그 천연의 그 지하 자원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만들어야 되니까요. 무언가를. 그리고 방금 이진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없는 거를 우리가 또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호주와 우리나라만큼 사이좋게 꼭 지내야 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로 사이 안 좋으면 서로 피곤해요? 서로 피곤하고요. 사이좋게만 잘 지낸다면 너무나도 서로 얻을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그럼 서로 피곤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피곤한 시나리오는 지금 호주와 똑같은 관계, 우리나라와 호주의 관계처럼 똑같이 놓여져 있는 다른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거기도 물건 만드는 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호주의 지하 자원이 똑같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네. 중국이 호주에서 캐는 많은 지하 자원을 선매했다? 아예 채광권까지 가져갔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조 환경이 원활하지 않겠죠.
못 구해오니까.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 제조 단가가 올라가겠죠. 바로 그래서 호주와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호주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가는 고객인데 네.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주고 안 주고 해요? 저기 호주가요? 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상황이 갑자기 또 부러워지기 시작하네. 매장한 것보다 예. 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일부러 안 캐요. 왜? 자연 훼손할까 봐. 또 이상한 풀 자랄까 봐.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여기 이거만 캐지 말고 옆에 석탄 더 있고 청양석 더 있다고 들었는데 은 더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캐서 우리 주시면 안 돼요 해도 싫어요. 저희 여기만 개발할 거예요. 왜? 자연이 훼손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 캘 수 있는 건 더 많지만 맨날 조금만 캐다 보니 그거를 누군가 갖다 써야 되니 이 경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호주와 사이 안 좋아지면 우리 제조 환경이 안 좋아진다. 예. 우리하고는 네. 우리가 그들에게 주면서 좀 이른바 백장 부릴 건 없어요? 많습니다. 사실 호주라는 곳은 섬이 아니라 대륙이라고 불리거든요. 예. 전 세계가 그린란드보다 큰 데는 전부 다 대륙으로 분류하기로 지리학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른 대륙이지만 큰 섬이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인구 밀도가 되게 낮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호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금융, 의료, 그다음에 또 우편 시스템, 또 그밖에 또 교육 이런 걸 다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제공한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주가 선택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 원격이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ICT 분야에서 온라인 원격 시스템과 의료든 교육이든 뭐든 가네요. 이거를 구축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네. 이런 기술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손꼽히는 나라 당연히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잘만 한다면 우리도 그 분야에서 적지 않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호주도 국민들에게 정주 여건 좋게끔 제공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호주가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들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격 진료, 그다음에 핀테크,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이런 건데 네. 우리는 이거 너무나도 지금 자연스럽게 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호주에 진출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우리가 정말 적지 않은 성과를 얻고 호주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그들에게 주고. 네, 하드웨어랑 함께. 역시 부럽네요. 우리는 밤새도록 막 코딩해서 주면 호주는 그래 저기 있는 거 니들 캐가도 좋아. 캐가는 건 당신들이 캐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협력 관계가 좀 가능할까요? 예, 그다음에 농업입니다. 농업. 예,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소득 분포와 관련된 지수들을 보니까 되게 마음 아픈 지수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양극화가 또 심해진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적인 생활 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장바구니 물가. 예. 그런데 이 생활 물가 올라갔다는 건 월급에만 의존하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내 월급으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활하는 거 말고 다른 걸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월급 깎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주 노골적으로 그거죠. 물가 올랐단 말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졌는데 사실 돈 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영향이 없겠죠. 예, 자신의 전체 소득에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중은 얼마 안 될 테니까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경감하거나 아니면 좀 벌충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대안들 중에서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시 물가를 낮추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이에요. 우리 공산품은 자꾸 가격이 싸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공산품 가격의 인상은 우리가 무슨 브랜드 찾고 명품만 찾지 않는다면 네. 야, 진짜 옷이 이렇게 싸도 돼? 이게 이렇게 싸도 돼가 진짜 사실 공산품의 현실이에요. 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어릴 때 쓰던 연필깎이가 있었어요. 예. 제가 그 기차처럼 생겨서 이렇게 손잡이 돌려가지고 달려있는 거. 하는 거. 예. 예.
샤파라고 하는 예, 예. 제가 어릴 때 그게 사고 싶어서 예. 사달라고 해서 그 가격을 기억해요. 예. 9,000원이었어요. 네. 지금 시장 가니까 1,500원 하더군요. 같은 제품이. 와. 진짜 엄청 싸졌네. 진짜로. 와. 와.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공산품은 대량 생산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맞습니다. 아마 그 1,500원 된 것도 유통비용 늘어나서 그렇지 아마 제조 원가는 안 올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자, 그런데 농산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량 생산을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시골의 어르신들이 조그맣게 경작하고 그걸 모두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기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트랙터로 뭐 농사 짓는 거 하고 우리가 가격 단가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호주의 문을 두들겨서 상당한 성과를 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네. 슬슬 지방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아, 고령화로 농촌이 위축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똑같아요. 공산품은 우리도 잘 만드니까 가격 엄청 싸졌는데 농산물은 가격이 뭐 만만치 않으니.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까? 간단하거든요. 대량 생산. 그런데 일본에선 그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호주하고 오랫동안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서 호주에서 쌀 농사를 짓습니다. 일본 쌀을. 땅이 없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거죠. 땅이 없기보다는. 아하. 예. 네모 반듯한 땅이 40만 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사방에 지평선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데서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기계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럼 단가가 확 떨어지는 거죠. 잠깐 땅 빌려서 우리가 농사 지을게.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서 쌀을 생산해서 반대로 일본으로 역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소 하면 뭡니까? 와규. 우리가 와규가 다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호주에서 돌아다니는 소 중에 일부가 와규예요. 아, 일단은 그럼 호주에서 주로 자라요? 그 대량 생산하는 와규는 진짜 아주 특등급 그 와규 그거 말고요. 예, 예. 그거 말고 대량 생산하는 와규는 호주에서 자라고요. 그런데 대신 와규의 육질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한 본인들이 그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 사료. 생육 방식, 사료 사료. 방식 예.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죠. 그럼 뭐 일본에서 먹이던 풀 호주에 심어서 먹이면 되네요. 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사람들은 이상한 풀 자라는 거 그 싫어하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본 사람들이 오랫동안 호주를 설득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이 쌀 괜찮은 거다. 좀 예. 진짜 놀래지 마라. 그리고 이 이상한 소가 나쁜 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 캥거루 안 잡아먹는다.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본인들이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거기서 연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 이것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로 한 곳 중에 분류됩니다. 그러면 식량 안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민 물가 잡는 거 이런 차원에서도 호주랑 할 게 많은데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국가 간에 비즈니스 하는데 그거를 기업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그걸 국가가 왜 나서냐. 기업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예. 그런데 이런 경우 호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이 설득하는데 기업이 나서서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호주만 보도. 네. 저는 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농촌 인구가 그래도 도시에 가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원가 높은 농산물도 사주고 네. 수입도 막아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면 조만간 농사지을 분들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호주와 협력할 일이 많다. 일본처럼. 예. 여전히 호주는 부럽습니다. 왜요? 뭐 다른 나라와 협력할 때도 네. 그래 저 땅에서 농사지어. 아니 그들은 뭐 없어요. 그러니까 땅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아닙니다. 그 참 호주가 또 더더욱 부러워지는 이유가요. 예. 나름대로 기술력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술력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 저도 이제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니 세상에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는 노벨상 수상자가 10명이 넘는데요. 그중에 한두 분은 문학이고 나머지 10명 가까이가 9명인가 10명 가까이가 전부 다 화학하고 의료 부분입니다. 화학의학. 예, 정말 호주는 바이오 의학 화학 분야의 최강국 중에 하나예요.
기초과학에서. 네. 자, 근데 우리 사회에서 요즘 가장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이 바이오 분야지 않습니까? 이 호주의 기초적인 역량과 예. 우리의 그 기초적인 역량을 응용해서 제품화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게 또 맞물리면요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건요. 호주가 그럼 왜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최강국이 될 수 있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호주만 자생하는 독특한 그 천연 그 생물들 네. 그걸 계속 연구하면서 약초. 예, 약초죠, 그렇죠. 그걸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뭘 또 발명해내는 거예요. 어쩐지 뭐 풀에 다른 풀 자라면 어떤가 그거 이렇게 예민해야지 이 친구들 덩치도 큰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네요. 예. 예민할 수 있겠네. 당연히 예민한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게 호주의 청정 생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어떤 뭐 생약이다, 네. 뭐 의약품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경쟁력 있는 겁니다. 의약품이라는 게 원래 그래서 식물이나 이런 데서 추출하는 게 처음이고 네, 요 성분을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는 없나? 그 다음에 그 연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 그리고 특이한 게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호주의 의약품과 바이오 관련한 제품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는 마치 호주에서 그냥 농부들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영양제 같은 거 그런 쪽에서 사오는 분들 꽤 있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네. 자, 그래서 이 바이오 의학 분야도 우리나라랑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꼭 그래서 호주랑 해야 되는 이유가 나고야 의정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호주에서 자란다는 그 천연 자원을 네. 우리가 특허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쓴다고 했었을 때 그냥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호주에만 자라는 고사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랑 다른. 네. 근데 그 고사리를 캐 와가지고 어떻게 예. 몰래 우리나라에서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성분을 추출해서 그래서 파는 건 내가 키운 생물에서 내가 특허 가지고 파는데 뭔 문제가 있어. 나고야 의정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토착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게도 로열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토착 생물 자원을 활용한 거니까. 네. 그러니 그걸로 특허는 제가 개발했는데 그 특허는 니께 맞는데 그 식물이 걔네 거였잖아. 네. 그걸 니네가 가져간 거잖아. 어허. 그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유리한 규정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호주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고서는 또 뭘 할 수가 못 없거든요. 갖다 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협상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나라도 요거 발표된 다음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한국도 언젠지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연도는 달에 사람 보내자. 이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주선도 우리 우주선 그걸 발사하는 발사 기지도 항구 이런 우리의 순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보내보자 뭐 이런 걸 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주선을 좀 쏘아 올리겠다는 많은 국가들이 가장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곳이 또 호주예요.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주선을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쏘아 올리려면 네. 기상 환경이 좋아야 돼요. 날씨가 맑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연중 기상 환경이 우주선 쏘기 좋은 동네가 호주에 많아요. 날씨 정도야 우리도 맑은 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쏘려다가 날짜 연기했잖아요. 그거는 발사체 이상 때문에 그랬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사 연구소를 설립했었을 때 저기 플로리다 밑에다 놔뒀죠. 그게 바로 날씨들 때문이에요. 그냥 기다렸다가 날씨 좋아지면 그날 쏘면 되지. 근데 이 일정이라는 게 거기에 딱 맞추기 위해서 전후방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연기되면 많은 비용을 치러요. 그러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 요 날짜 전후로 뭐 1, 2주씩은 다 맑아야 되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지금 우주선을 지금은 네. 우리가 딱 1년에 어쩌다 한두 개 쏘아 올리는 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네. 정말 제가 양보 좀 해서 한 달 뒤에 쏘면 어때? 하지만 이게 빈번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뒤엔 다른 우주선이 부킹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러면 우리가 기술이 개발돼서 화성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도 네. 일단은 인천공항에서 호주까지 가고 거기서 가야 되겠네요.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주선을 자주 쏘아 올리거나 그러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쾌적한 또 자연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호주는 그것조차 있다. 그거조차 있는 거죠. 야,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는 일이 없고 알았어 우주선 쏴 돈 내고 쏴. 이 참 왜 신은 야, 반죽을 정말. 잘못해서 다 거기다가 야, 호주는 갖고 있는 것도 많지만 갖고 있는 거에 그냥 손댈 게 별로 없네요. 그렇네요. 부럽네요. 예. 오케이 해주고 돈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 하여튼 잘 지내야 된다. 여러모로. 여러모로. 예, 오늘의 주제네요. 이들과 잘 지내는 방법은 뭐 우리가 이들에게 줄 걸 열심히 만드는 것밖에 없겠죠. 뭐 가서 뭐 우리가 노래를 불러준다고 그들이 뭐 그러겠어요. 뭐. 그래도 그 다행인 게요. 네. 호주인들이 요즘 한국 문화까지도 너무 관심이 많고요. 또 문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에는 우리 양념통닭, 치킨. 예, 이게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또 중국과는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세계 경쟁 체계 속에서 호주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대표적인 음식 중에는 산채나물 비빔밥 이런 거 있는데 네. 호주인들은 끔찍하겠네요. 이상한 식물이다. 아닙니다. 호주 시드니의 가장 번화한 잭슨 스트리트를 보면요. 거기가 차이나타운이긴 한데요. 글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중식당 못지않게 한국 식당이 너무 많았었어요. 점점 더 그 이상한 식물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의 박정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박정호 연구원을 주말에 만나보는 건 마지막 날이네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제는 주말에서 평일 오전 11시로 시간을 옮깁니다. 네. 물론 평일 오전 8시 30분에도 하고요. 네. 이상하네요. 중간에 잠깐 쉬었다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평일에 뵈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라는 세금은 사실은 일부 부유층들을 제외하면 별로 고민할 것은 없는 이제 그런 세금이었는데 요즘엔 제도도 많이 바뀌고 또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 상속세도 이른바 중산층 서민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고민거리가 슬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공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일하시는 김혜나 세무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상속세 신경 쓰는 분들이 꽤 늘었죠. 네, 그렇죠. 네, 네. 예전에는 뭐 상속세까지 낼 정도면 걱정 없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상속세 자체도 문제고 네. 상속을 보통 이제 땅이나 집 같은 걸로 물려받을 경우엔 본인이 갖고 있는 집하고 합쳐질 경우에 뭐 이런저런 큰 문제 발생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상속받는 지방이라도 이제 주택 형태로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인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갑자기 네. 이제 상속이 발생하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상속주택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 채 이상의 초과하는 집을 보유했을 때 지금 뭐 보유세라든지 취득세, 양도세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예. 그래서 상속 자녀끼리 분할을 할 때라든지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부담이 되면 차라리 상속주택을 팔아서 그냥 현금으로 상속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6개월이라는 상속세 신고하는 기간이 있고 하니까요. 예. 네, 이제 통상 이제 보통 뭐 이제 그냥 거주하시던 집 한 채 남기고 가시는 그런 이제 상속의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이제 뭐 배우자라든지 남겨진 자녀분들이 또 이거를 분할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 보죠.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가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집이 한 채냐 아니면 조정세정 지역에 두 채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거의 2배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주택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속의 경우에 만약에 여러 명이 한 집을 나눠 받으면 이제 소수 지분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40%, 30%, 30% 이렇게 세 분이 나눠서 받는 경우에 이렇게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뭐 20%를 받으시더라도 본인이 받은 그 지분율 상당의 공시 가격이 3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일단 종부세 세율 판단을 할 때 주택 수에 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0%, 30%, 30% 하면 세 분이 다 같이 이제 주택 수에 집 한 채가 있는 건. 네, 어떻게 보면 한 채 한 채 한 채 세 채가 다 들어간 세 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요. 예를 들면 그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 자녀들이
그 집을 지분으로 나눠서 형제가 셋이다 하면 세 분이 이제 찢어서 물려받을 텐데 네. 형제 한 분이 다 집 한 채가 생긴 걸로 본다는 거죠. 예,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할 땐 그렇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또 별도로 판단을 하는데요. 예. 일단 뭐 요즘에 이제 공시 가격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걱정을 하시니까 그럴 때는 각자 한 채로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종부세를 지금 내고 있건 안 내고 있건 간에 1주택자인데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택을 내가 물려받게 된다. 그러면 나는 2주택자가 무조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네. 종부세의 세율 기준으로 보면 네. 피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들의 상황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은 주택을 지금 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소유하고 네. 있는 집이 있고 또 이제 이미 그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좀 큰 상속인이라고 하면 그 상속 지분을 조금 낮추거나 혹은 이제 상속 재산에 뭐 금융자산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예. 그런 쪽을 분할해서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좋은 집이 하나 있으면 둘째 아들은 집 지분을 적게 받고 네. 아니면 안 받거나 네네. 그 대신 뭐 다른 금융자산을 받거나 네. 아니면 형이랑 동생이 네. 좀 저한테 알아서 좀 주시고 저는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요령이란 말이군요. 그렇죠. 무주택자이시거나 예, 뭐 그런 월세 분이 부담이 받도록. 좀 작은 뭐 그런 경우가 그런 분이 받으시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이게 자기 지분이든 뭐 전체를 받으시든 본인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 과세 표준만큼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건 당연한데 음. 이제 기존의 주택의 세율까지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음흠. 조금 이제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세밀한 부분들도 조금 알겠습니다.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주택이라는 기간도 재산이 되는 시대라서 네. 나 15년 무주택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집을 하나 물려주셨다. 네.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럼 나 네. 무주택이고 아닌 거냐. 네. 그 걱정도 할 텐데 그거는 혹시 그렇죠. 상속주택은 봐주는 규정은 없습니까? 이제 청약이나 이런 예. 또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제가 청약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그런 이제 보통 상속되는 주택이 좀 뭐랄까요, 본인이 사는 지역의 집이 아니거나 이제 음흠. 지방이거나 네. 그러면 실제로 받고 나서도 사실 그 주택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기간 안에 팔아서 그럼 네. 그 판 가격으로 상속재산가에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통상 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 주택을 팔아서 네. 뭐 상속세 뭐 10억까지 이하다 그럼 상속세 부담도 없고 그 재산을 배분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라도 6개월 이내에 팔아서 돈으로만 받았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집이든 어디에 있는 집이든 집을 한 채 상속을 받았어요. 네.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뭐 한 2년쯤 보유하다가 팔면 네네. 상속 받았을 때의 기준가와 팔 때의 매각 가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이거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상속주택을 질문을 주셨고, 예. 뭐 본인이 원래 이제 한 채의 집을 거주하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갑자기 주택이 한 채 더 취득을 하게 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주택가액을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예. 근데 만약에 그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생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 부담을 하게 되는데, 예. 상속주택 가끔 이제 상속주택은 뭐 비과세다 양도세가 예.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속주택은 당연히 이제 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5년 이내에 파시면 예. 이 상속주택이 조정세성 지역에 있더라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니까 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5년이라는 그 시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집이 한 채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그 집을 예를 들면 3억 원에 팔았다. 네. 뭐 가정을 해보죠. 네네. 그러면 나는 양도 차익이 얼마나 생긴 거지? 나는 그냥 상속으로 받은 거니까 네네.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네. 3억 원 전체가 다 양도 차익인지 네. 아니면
그냥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을 팔았으니까 아버지, 음. 어머니가 그 집에 오래 사셨던 거면 비과세인 건지 네.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럼 이제 상속주택을 신고를 안 한 경우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고 안 한다는 거? 상속세를. 네. 이 집 받았다는 걸 네네. 그냥 큰 돈도 아니고 해서 큰 집도 아니고 그렇죠. 해서 그런 경우가 받는 사실 경우 많죠.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뭐 5억, 10억 이 안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예.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어, 장례 치르고 그렇죠. 슬프다 보면 넘어가죠. 맞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등기도 팔 때까지 변경을 예. 안 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렇죠. 예. 계속 그런 돌아가신 경우라고 부모님 명의로 하면 되어 네네. 있거나. 예. 그런 경우면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상속세 그 공제범위 아니라서 예. 이내라서 상속주택을 세금은 없지만 음. 상속하는 당시에 뭐 감정을 받든지 해서 좀 평가액을 조금 이제 더 시가화해 놓으면 네. 예를 들면 이 집이 상속 당시에 공시 가격은 1억 원이었는데 네. 감정을 하면 실제는 한 2억 원 정도였다. 예. 그러면 이제 2억 원으로 감정을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해놨으면 이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나중에 팔면 그 차익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양도세를 내면 그렇죠. 되는데. 근데 이제 신고를 안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예. 사실은 팔려고 보면 취득가액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속을 받으신 상속받은 거는 거니까. 맞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부모님의 취득가액이나 이렇게 갖고 오기보다는 상속 지점에 받은 거를 이제 그 소명을 해서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아무래도 뭐 공시가격 수준에서 취득가액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네네. 2년 전, 3년 전에 시가가 얼마였는지를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고 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소급해서 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기간이 많이 지나면 인정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를 물려주시고 해서 얼마 돈이 안 되는 거라도 네네. 내가 당장 팔 게 아니라 나중에 팔 거라면 네. 지금 이게 시세로 얼마가 되는지 감정평가를 꼭 받아놓는 게 네. 나중에 어차피 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싸게 상속세를 내고 싶으시면 사실 예. 굳이 그런 과정을 안 하시겠지만 음, 이제 집 한 채 있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속공제도 넉넉히 있으니까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네. 그 시골에 주택 하나를 받았는데 네. 이게 감정해 보니까 얼마다 하면 그 가격으로 상속 받았다는 걸. 그렇죠. 상속세를 신고해두고 예. 네. 아니면 나중에 그거 팔 때 네. 이거 뭐 한 그 당시 공시 가격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2천만 원이었다고 쳐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게 되니까요. 판 가격에서 네. 2천만 원만 빼주고 나머지 양도세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도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좀 있고요. 예. 네. 물론 이제 감정할 때 감정평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금 줄이는 비용들이 더 세금 부담 줄어드는 부분이 더 크니까. 예.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집을 새로 살 때 취득세도 네. 주택이 하나 있는 분이 또 하나를 사면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예를 들면 무주택으로 계속 지내시다가 내 집 마련을 조만간 내후년쯤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올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네. 집 한 채의 지분이나 혹은 집 한 채를 상속받으면 나는 또 다른 동네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을 구입을 할 때 네. 취득세가 다주택자 취득세를 내야 됩니까? 그렇죠. 작년 이제 8월 10일부터는 예. 뭐 이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면 8%, 8%, 3주택자인 경우 12% 이렇게 굉장히 지금 세율 부담이 높아졌잖아요. 취득세가.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그 상속주택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진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요거가 발생을 했어도 5년까지는 그냥 일반 취득세율 1에서 3%로 부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년까지는. 네네. 5년이 지났으면 뭐 형제들하고 나눠서 가진 집 지분 정도라도 다주택 취급을 받아서 취득세가 비쌉니까? 요거는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랑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예. 취득세랑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예. 네, 이제 가장 큰 지분율을 받은 분이 이제 그 주택 수로 보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 동일한 비율로 받았다라고 네. 하면 뭐 그 주택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 음흠. 아니면 이제 뭐 나이 순으로 해서 최연장자 뭐 네. 이런 순으로 해서 그분의 주택으로 일단 보고 그분도 5년까지는 괜찮지만 5년이 지나면 예. 이제 수에 들어가서 취득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주택을 형제 3명이 나눠서 상속받았는데 네. 그럼 3명이 다 유주택자 되는 거냐? 그래서 취득세 낼 때 다 비싸게 내야 되는 거냐 하면 네. 아닙니다. 그중에 장남만
그렇게 내시면 돼요. 그 말이군요. 취득세는. 그렇죠. 만약에 동일 지분이면 장남이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네. 네. 차남이나 삼남한테 더 많은 지분을 주는 지분을,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흔치 않으니. 아, 네. 이거 정남님이 또 참으실 리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뭐 장남이 크시다 예. 하면 좀 이제 비율 조절을 좀 그럴 하실 수도 수도 있고. 있으니까. 네. 안 그래도 내가 예를 들면 뭐 내년에 분양권 받은 걸 입주한다든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든가 집을 살 예정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그냥 소수 지분 가질게요라고 하는 게 큰 도움 될 수도 있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집 받으면서 네. 그거 다수 지분 받았다가 취득세 비싸잖아요. 네. 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매년 내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무슨 말인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상속주택을 받고서 예. 혹은 본인 집이 한 채 있으시고 상속주택 중에서 어쨌든 뭐 일부라도 받으셨다. 근데 이제 뭐 둘 중에 어떤 집을 팔게 됐다라고 하면 예. 양도소득세는 꼭 세무전문가랑 미리 상의를 하셔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매각을 하시는 예.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이렇게 복잡한 거를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지만 예. 최소한 이제 상속을 보통 이제 받게 되면 상속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상속세 신고를 보통 하는데 그 재산 분할을 하실 때도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단순히 뭐 똑같이 나눠 갖자 해서 그렇기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분율에 따라서 본인의 보유세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 네. 뭐 그때 이제 통상은 상속세 신고하거나 분할할 때 전문가와 보통은 상의를 하니까요. 한 번쯤은 알겠습니다. 상의를 하셔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하실 때도 조금 그러게요. 신경을 쓰는 게 좋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네. 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이 있으셨던 없으셨던 형제들끼리 손잡고 네. 세무사님한테 가서 한번 상담을 받는 게 네. 보통 상담료 얼마쯤 합니까? 한두 시간 상담 받으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몇백만 원 수준, 몇십만 원 수준 뭐 예쁘게 말하면 공짜도 가능. 어느 쪽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담만 받는 거면 뭐 몇십만 원 수준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라도 알려주셔야지. 우리는 몰라요. 뭐 어떻게 네. 가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까지 하는 거야 뭐 조금 수익료가 수 많이 있겠으나, 들겠지만 상담 받는 거는 네. 몇십만 원 수준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요즘 이런 걱정하다 보면 요즘 공모주 청약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까 네. 남편 돈 있는 대로 다 끌어서 아내 통장에다 넣어서 아내가 네네. 공모주 청약 신청하거나 네. 또 뭐 일가 친척 돈 잠깐만 삼촌 저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안 쓸 거면 저 공모주 청약하러 가요. 이러면 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거 나중에 증여세 이런데 좀 저촉되는 거 아닌가? 뒤늦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네. 뭔가 가족들끼리나 친구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뭘 좀 어떻게 해놔야 세금 걱정 안 합니까? 네, 요즘 워낙 공모주 인기가 있으시다 보니까 예. 네, 막 계좌도 조금 이렇게 나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소액이면 뭐 그냥 몇십만 원 한 주 받기 위해서 요즘 또 그렇게 분할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액이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청약 한도를 생각하셔서 좀 거액의 돈이 오고 간다라고 하면 예. 현금이 뭐 갔다가 다시 이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공모를 받은 그 주식 자체도 좀 이동이 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중에 혹시 추후에 세무당국에 소명할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예. 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증여나 양도 목적이 아니라 네. 정말 청약 한도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공모주 청약 목적의 거래였다 이렇게 밝힐 수 있어야지 이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을 안 할 텐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두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청약 증거금이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보통 예. 한 4, 5일 요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체하고 다시 받는 기간을 가능하면 최단기에 그러니까 증거금이 들어가는 그 청약하는 날에 이체를 하고 네. 환불이 되면 즉시 다시 반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그렇죠. 예, 정말 청약 목적으로 그 자금이 잠깐 이동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또 기왕이면 그 입출금할 때 계좌 메모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기본안에. 예. 그때 이제 뭐
공모주 청약 그리고 이제 뭐 증거금을 반환 받으면 뭐 반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기재를 해두시면 그래도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아유, 세금 걱정 안 하고 살면 되는데 참 좋은데 네. 세금 제도가 바뀌니까 이제 그러기도 어렵고 또 낼 세금은 내야 되는 거지만 피할 수 있는 세금은 또 피하는 게 이게 절세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세금 무는 경우가 많더군요. 네. 그거는 이제 세무 당국에서도 아유 참 사정은 딱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네. 경우가 많아서 이런저런 좀 상담을 미리 해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 한 채라도 남기면 이거를 형제들이나 남은 뭐 부모님들과 어떤 비율로 나누는 게 좋을지 네. 그리고 각각의 받은 집을 감정 평가를 해두는 게 좋은지 아닌 게 좋은지 네. 이런 거를 다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 이제는. 네. 많이 안 비싸다. 네.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삼성증권의 김예나 세무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에 준비한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아침 8시 30분 그리고 아침 11시 5분 둘로 나눠서 손에 잡히는 경제를 좀 평수를 넓혔습니다. 월요일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